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포항 인근 지진 피해 지역에서 앱으로 YTN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안부 인사 전합니다.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어제 이후 지진 관련 인터뷰 뉴스들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피해 복구 및 대처에 대한 중요한 원칙 다시 한번 강조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현장을 강조해라라고 얘기하는 연세대 조원철 교수입니다. 그 지역의 지리적, 인구적 특성을 잘 고려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 관점도 방제 경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버는 셈이다라는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도 화제입니다. 한도와 기간이 없는 이 통화스와프,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통화스와프로 우리 경제의 신뢰도 및 안전망은 더 커졌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신세돈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경제 수업, 오늘은 초대형 IB, 투자은행 출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과 그 배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지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문제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통화스와프 체결 중국이 미루면서 의도적으로 좀 골탕 먹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통화스와프가 뭐길래 이렇게 우리 정부가 신경 쓰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텐데요. 앞서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뢰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양국 중앙은행 총재 서명으로 한국과 캐나다가 즉시 발효가 됐는데 한도와 만기도 설정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전격 이 체결된 통화스와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한국 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교수님? 일단은 외환의 비상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네. 그 외환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나가서 사오기보다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빌리면 훨씬 더 간편하게 빌릴 수 있으니까 네. 비상시를 위해서 캐나다하고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예. 위기 상황에 하나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뭐 국가 간 무역을 하거나 할 때 이 자국 통화로 거래하는 게 아니어서 이 대금 지급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더 열렸다. 반가운 일인데요. 한도와 만기를 설정하지 않았다. 오늘 이런 것들이 좀 중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그렇죠. 의미가 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통화 수합은 보통 만기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네. 일본이나 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걸 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기존의 만기하고 금액을 정해놓은 통화수답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캐나다가 미국같이 큰 나라는 아니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을 서로 주고받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도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는 게 네. 굉장히 좀 참신하다고 할 수 있죠. 예, 이게 사실은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아직도 좀 낯선 개념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서 그 위기의 여파를 벗어났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교수님? 네, 우리가 미국하고 그때 상호 한 300억. 네.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한 300억. 네. 그리고 조금 뒤에 중국하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해서 얻은 돈이 600억인데 네. 그 600억을 가지고 외환시장에서 팔고 나가는 사람들의 600억을 원활하게 메꿔줬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이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죠. 예, 지금도 뭐 금리 관련해서 외화가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과거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캐나다 달러도 기축통화다 이런 얘기를 이번에 알게 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의미가 있다. 이거 기축통화 부여해도 되나요?
뭐 이게 기축 통화가 3대 기축 통화, 5대 기축 통화, 뭐 8대 기축 통화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예. 뭐 3대 기축 통화라고 하면 캐나다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달러. 그렇죠. 뭐 한 엔, 5대 유로 6대로 뭐, 네. 하면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캐나다하고 미국 통화는 뭐 거의 1대1이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의 기축 통화 달러하고 뭐 거의 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되어서 네네. 캐나다 달러라고 해서 저는 미국 달러하고 그렇게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양국이 이번 통화사프 체결했다. 일단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긍정 효과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던데요. 교수님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기대 효과인가요? 이 첫째로는 그 한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훨씬 낮아졌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미국 쪽에서, 북미 쪽에서 불어오는 위기라고 하면, 네. 캐나다가 뭐 상당히 큰 나라거든요. 네네. 땅덩어리만 큰 게 아니라 경제가 굉장히 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합을 맺었기 때문에, 첫째로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확 줄었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여러 가지 금융협력, 네. 그 다음에 투자협력,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물꼬를 텄다는 관점에서 보면, 네. 상당히 한 캐나다 간의 어떤 경제협력의, 장을 넓혀준 거라고 봐서 앞으로 상당히 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로까지 좀 열렸다 이런 평가신데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국가 혹은 이 지역 경제와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 꽤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교수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지금 만기가 끝나서 안 됐지만 최근에 중국하고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여러 나라들하고 조금씩 했기 때문에 전체로는 한 1,700억 정도, 1,800억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외환보유고 한 3,800억 정도 합하면 뭐 거의 한 6천억 가까운 자금을 우리가 일단 확보한 것이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한 가능성은 확 줄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자, 이 통화사업을 맺을 정도로 뭔가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직접적인 기업 활동 또 무역 여러 가지 투자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되겠죠, 교수님? 그렇죠. 두 나라 사이에 민간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자금 조달이나 투자 행위가 한 캐나다 간의 통화협정으로 훨씬 더 든든해진 것이니까. 네네. 저는 굉장히 그 두 나라 간의 어떤 경제협력에 큰 물꼬를 떴다고 보는 거죠. 예. 이게 보니까 통화스와프 협상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저희 뭐 일반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먼저 우리나라가 제안을 해서 얘기가 됐다. 또 상설 형태로 체결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좀 낯설거든요. 교수님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돈이 급할 때 이제 지난번에 2008년에 우리가 급할 때 맺은 거거든요. 그렇죠. 급할 때 맺었다는 이야기는 그걸 안 맺어주면 미국이나 일본이 투자해서 많은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긴급으로 대주지 않으면 미국 투자가들이 돈을 못 빼가니까 일본이 네. 돈을 못 빼가니까 사실 다급하니까 자기네 나라들이 도와준 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두 나라가 그런 어떤 잠재 위험 없이 맞습니다. 그야말로 신사 대 신사로 그죠? 그런 관점에서 네. 이번에 저희 통화협정은 비상시에 당면에서 맺어진 협정이 아니고 네. 정상적인 상황에서 두 나라가 했다는 점에서 네. 다른 통화협정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다른 거죠. 예, 참 이 전시 평시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 좀 평시에 맺어진 어떤 특별한 그렇죠. 협약이라는 느낌입니다. 예. 그렇죠. 국내 경제로도 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뭐 심리적인 효과가 가장 크겠고요. 심리적인 동화 크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뭐 항상 일본, 중국, 미국만 생각해 왔는데, 네. 캐나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 우방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 캐나다 간의 어떤 관계를 다시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네네. 저는 상당히 의미를 평가하고 싶어요. 예, 정말 캐나다의 발견이라고까지 얘기할 만한 그렇죠. 여러 생각할 거리들이 생겼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언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공감사전 주제는 내진 설계입니다. 많은 분 지진 났을 때 내가 있는 건물, 내가 있는 집 안전할까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시죠? 내진 설계, 이 상하 진동보다 좌우 진동이 먼저 일어나는 걸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니은자형, T자형으로 설계를 해서 벽면에 각종 보강 설비를 갖추는 것들도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시공비도 많이 들고요. 전문가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진 설계, 또 지진에 대한 건축물 안전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문자 보내주시고요. 혹시 앱을 통해서 또 포항 지진 피해 인근 지역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함께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2분 30초입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진 때문에 계속 뉴스 속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능까지 연기됐는데 유통, 여행업도 좀 차질을 빚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수능 끝나면 수험생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 벌이잖아요. 수능 끝나고 이런저런 계획 세워놓고 미리 예약해놓은 수험생 가족 많을 텐데요. 네. 지진 때문에 이 사상 초유의 수능 일정 연기 사태가 벌어져서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는 수능 끝나면 이제 수험생 대상으로 각종 할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일주일 뒤로 일제히 미뤘고요. 여행사나 숙박업체들, 항공사들은 수험생과 가족에게는 일정을 연기해주거나 혹은 취소 환불 수수료 혹은 위약금 이런 것들을 받지 않기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에 더해서 이제 지진 피해 지역에 생필품이나 성금 전달하고 또 피해 복구를 도울 자원봉사 파견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걱정들이네요. 보험 들어놓은 분들 이번에 지진 때문에 피해 받으신 분들 있어요. 자동차, 건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진 보니까 지진 때문에 차량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아예 종이짝처럼 구겨지는 경우가 같은데요. 이 지진으로 자동차가 부셔졌다고 해도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약간의 지진이나 해일,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는 보상 조건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네. 홍수나 태풍 같은 이제 침수 피해 정도만 최근 약관 개정으로 일부 보상해 주는데요. 또 지진으로 다쳤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주택이나 건물이 부서졌을 경우에는 재물보험을 들었다면 그때 이제 지진 피해 특약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지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네. 대설, 태풍, 호우, 풍랑, 지진까지 보장 재난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네. 다만 이 보험이 지진 피해를 대비하기보다는 뭐홍수나 태풍 피해가 걱정인 농민들이 대부분 들어서 가입자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주로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 이거는 보험료가 꽤 비싼 피해 보험인데요. 지진 피해 보장이 기본 담보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대형 공장이나 건물이 주로 가입하는 보험이라서 가입률이 미미하긴 한데 일단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 지진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경주 지진 때에도 보험으로 인한 보상금이 총 50억 원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예, 참 이 보험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도움과 관심이 더 큰 보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난달 주택 거래량 좀 보겠습니다. 거래가 뚝 떨어졌네요. 네, 오늘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63,210건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42% 감소한 거고요. 과거 5년 평균치와 비교해봐도 34%나 줄어든 겁니다.
일단 주택거래량 자체가 이 파리 지지 발표된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추세고요. 네. 특히나 지난달에는 월 초에 추석 포함해서 최장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 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수도권 거래량이 1년 전에 비해서 48%나 줄었는데요. 서울에서는 지난달 주택거래량 8,561건이었는데 이게 10,000건 이하로 내려간 게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이고요. 월별 거래량으로 보면 2014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방도 같은 기간 34% 줄었습니다. 예, 일단은 냉각시키겠다라는 정부의 효과는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주변에서 요즘 다문화 가정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관련 통계 나왔다고요? 네, 통계청이 오늘 2016년 다문화 인구 통계 자료를 냈는데요. 네. 작년 다문화 혼인 신고 건수가 21,700여 건,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3.4%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결혼이 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 다문화 결혼 감소율은 그나마 좀 양호한 건데요.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66%로 더 많았고요.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19%, 부부 중 1명 이상이 귀화자인 경우가 15%였습니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에 이 베트남 국적 여성이 28%로 가장 많았는데요. 중국이 27%로 뒤를 이었고 필리핀이 4.3%로 3위였습니다. 이게 한 해 전까지만 해도 중국 출신 아내 비율이 28%로 계속 1위였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베트남 출신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베트남의 한류 열풍이 뭐 상당하고 거기다가 이제 유학이나 산업 연수 이런 걸로 한국에 오는 베트남인들 많아지면서 결혼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중국인은 조선족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는 결혼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서 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남편들 보면 중국인이 10%로 가장 많았고요. 미국인이 6%, 베트남이 3% 순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뉴스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오늘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지진 직접 겪고 느껴본 다음에서야 지진이 위험하구나 이런 분들 수도권에도 꽤 많았습니다. 제보 영상을 보면요. 한동대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장면, 또 요즘 유행하고 있죠. 필로티, 즉 1층이 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 이 기둥이 부서지거나 무너져 있는 부분들 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지진 발생했을 때 고속으로 달리는 KTX 열차, 또 이 열차가 통과하는 터널 같은 곳들 어떨까요?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 물론 돈이 듭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돈보다는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해 지진 때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들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직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방재학 회장 지내셨죠? 방재 재난의 전문가십니다.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명예교수.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이 자연재해가 인재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대처를 못해서 커지면 안 되는데 어제 대응은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1차로 문자 보낸 것은 잘 보냈습니다. 네. 잘 보낸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상청이 바로 보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상청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행안부에 넘겨주면은 그걸 이리 검토 저리 검토 왜 검토를 하느냐. 네네.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즉 감사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는 1차 보내고 네네. 보낸 다음에 혹시 뭐 틀리고 문제가 있더라도 네. 보낸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네. 그렇게 이제 개념이 잡혔고 절차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빨리 보냈잖아요. 빨리 보내니까 우리 시민들이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재난에서 정보 공유가 아주 중요하군요. 예, 우리가 메르스 때 네네. 정보 공유가 초기에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병원들만 갖고 있고 네. 질병관리본부만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민들이 빨리 이런 정보를 네. 위험 정보를 공유했더라면은 네. 재해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어제 재난 문자 받은 뒤에 진동을 느꼈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2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진도 5 이상은 기상청이 직접 보낼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이런 교수님 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됐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지금 의외로 부서지거나 피해도 꽤 많은 상황인데 군대라든지 좀 국가의 공권력이 신속하게 좀 투입되면 시민들이 좀 더 안정감을 느꼈을 텐데. 그렇죠.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우리 군인들을 네. 군 작전에 동원되지 않은 군인들을 좀 동원해서 네네. 총을 들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네. 삽과 네. 이런 그 수습 장비를 들고 나가서 네. 시민들 피해를 입은 분들하고 같이 해줌으로써 네. 굉장히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와줬다. 네. 이런 특히 이번 네. 그 지진이 발생한 흥해 지역 네. 포항 북쪽입니다. 네네. 영덕하고 그 사이인데 네. 포항 북쪽은 거기 흥해 지역은 포항 북구로서 신흥 산업 지역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포항 신항이 있고 거기 주변에 산업 시설이 요즘 많이 있는데 대규모 산업 시설이라기보다는 신흥 중소 형태의 네네. 산업 시설에 대해서 건물이 빨리빨리 지어졌어요. 아.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건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구하고 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군대라도 동원해요. 네. 예비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 후방 주둔군들 네네. 동원해서 민심을 수습하는 그런 적극적인 네.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아직까지도 네. 그게 없어요. 예, 참. 이 재난을 좀 지원하기 위한 또 부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썼으면 하는 아쉬움 아직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제 동영상과 제보 사진이 저희 YTN에도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한동대 건물 외벽 무너지는 장면이라던가 뭐 이 필로티 건물 기우뚱해져 있는 부분도 보고 많이 놀라셨는데 교수님 판단하시기에 어제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어제 한동대 그 조적식 벽돌이 넘어진 거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네. 한동대가 오래된 건물이 아니거든요. 네네. 오래된 그 시설이 아닌데도 그 무너진 거 이거는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필로티로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 2층부터 이제 주거 시설을 네, 하고 하는 것은 이 기둥 자체가 이 벽체가 없더라도 네.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내진 구조가 돼야 됩니다. 벽이 원래 없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거군요. 더 튼튼하게 기둥 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보면은 이 이른바 빌라라고 지어진 예. 건물들이 굉장히 필로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 1층을 네. 주차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하고 반면에 기둥이 더 튼튼해야 되죠. 네네. 튼튼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네.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거 이번에 저 무너진 건물이든지 있다가 한 것은 넘어진 거 보면은 네네. 그게 제대로 된 설계. 하고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이 교수님께서도 사실은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나 인력 또 내진 설계 또 방재 안전 재난재해 전문가 우리나라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도 필로티 건물 더 안전하게 짓고 싶은데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해 주셨거든요. 예. 이제 근본적으로는 부족합니다만 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져서 필로티 건물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건축 구조나 토목 구조 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요즘은 다 제대로 내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방재 안전관리도 최근에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는 외로웠습니다만 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서 네. 여러 그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지금 이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명예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재학회장을 지내셨고요. 70년대부터 재난재해 대비 및 이런 분야는 전문가로 40년 넘게 활동해 오셨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뭐 재난구역도 선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긴급 재정도 정부가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지금 좀 구체적으로 현장에 맞춰서 딱 맞춤형으로 좀 뭔가 지원 대책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재난지역 그 특별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전부 사후조처입니다. 네. 사후조처고 이거는 규정이 있어요. 네네. 자치단체 재정의 몇 프로 이상의 그 피해가 났을 때 그 재정은 그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게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복구 기준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난과 관련해서 이제 사전 선제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네. 원론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듭니다. 맞습니다.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네. 이 예산을 경제적으로 파악하지를 못해요. 특히 네. 기획재정부나 각 예산 당국에서 네네. 이걸 전부 금전 출납부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은 네.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어떤 시설 안전 시설을 했다. 네. 그러면 그것이 완공되면 순간부터 향후 10년간 네.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을 막아줍니다. 네. 막아주는 효과를 1630% 정도로 평가합니다. 즉 16배 이상의 손실을 막아준다. 이것을 네. 그냥
막아주는 게 아니라 수입으로 보는 겁니다. 아, 오히려 돈을 번 셈이다. 번 셈이다. 네. 손해를 막아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재부나 이런 그 예산 당국에서 써야 할 돈으로 없는 거는 그냥 이런 전체적으로 이걸 투자가 아니고 전부 그냥 낭비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우리 경제연구기관에 가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네들은 경제연구소가 아니고 금전출납부 연구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진짜 한번 되게 날카롭게 쳤습니다. 예. 이게 아쉬워요. 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난해도 지적했지만 방제 경제 개념입니다. 예. 뚝을 세워서 범람하는 물을 막아서 피해를 예방했다면 그 예방하는 것도 전부 다 수입으로 계산한다면 그렇죠. 사실 뚝 세우는데 들어간 돈이 그냥 써버린 돈이 아닌 게 되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 동의하실 텐데요. 정부 담당자들에게도 좀 목소리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다행히 지금 뭐 원전 같은 주요 기관도 큰일이 없고 KTX 사고도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교수님께서 또 전공 분야시기도 한데 이 대형 운송수단과 또 터널 교량 이거 지진에 안전할까 걱정해요. 우리 원전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규모 5.0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6.5로 됐다가 작년부터는 7.0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5.0 된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 몸이 약해지면 더 뭐 먹는 것도 더 먹고 건강 관리해 가지고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기반 시설 뭐 에너지 시설이나 철도 등 교통수단 이건 전부 매년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이 되면 자꾸 보강을 해서 수명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 손해가 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KTX 터널 문제인데 터널도 전부 내진 설계를 지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터널 이제 설계력도 뭐 세계적입니다만은 시공력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나라거든요. 그리고 원전 기술 뭐 최근에 우리 영국에서도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중 경납고를 만들어서 하는 거 세계 최고의 까다로운 영국도 한국의 원전 기술을 지금 인정을 하고 한국의 기술을 영국에 와서 지어달라.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해요. 물론 근본적으로 문제 다 있습니다. 있지만 위험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에서는 우리가 탑을 달리고 있다. 그건 자부해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뭐 지난해는 저희가 사실 이 KTX 같은 경우는 좀 내진 설계에 의구심 여러 걱정을 했습니다만 보강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점 또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해야 국민들도 믿어주니까요. 담당자들께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제 경제 지금 앞서도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경제 영역으로 좀 와야 됩니다. 예산을 써야 되고 세금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나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좀 패러다임을 좀 구체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예산을 쓴다라고만 하면 다들 꺼려할 것 같아요. 이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투자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우리 흥해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느 단층에서 일어난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양산 단층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작년 경주 지진도 양산 단층이 아니라 양산 단층에서 갈라진 지류에서 발생했다고 지금 결론이 나 있거든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단층을 알기 위해서는 단층이 지표면에 나타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타나지 않고 땅 속에서만 갈라진 게 있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지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군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누적된 걸 알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군요.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라도 하는 얘기는 작년에 됐고 재작년에 됐고 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당국자들은 이걸 전부 낭비로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거는 대통령의 결심밖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회 각 분야 예산도 교수님 당장의 예산 성과가 안 나는 부분들은 돈을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좀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람 목숨이나 국가 안전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여러분들 동의하실 텐데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한 대처 얘기도 좀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막 이럴 때 보면 막 많이들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정치인분들도 내려가시고 뭐 TV에서 비춰대는데 사실은 그 지명이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흥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대부분입니다. 지금 대처 원칙도 행정력에 대한 배분 혹은 우선권도 좀 바꿔야 되죠, 교수님. 바꿔야 됩니다. 이 재난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강원도 고성군이 있고 경남 고성군이 있습니다.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지만은 같은 고성군이지만은
일어나는 재난의 특성이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재난에 반응하는 지역민들의 특성이 다릅니다. 네네. 물론 지리적 환경도 다르고요. 네네. 이런 3대 요소를 알고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흥해 지역의 인구 구조나 산업 구조 가장 잘 아는 것은 포항시하고 포항시 북구입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 주도를 해야 할 수 있도록 네. 중앙정부는 네. 모든 방제 자원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거 물자도 그렇고 행정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이 방제 자원을 지원해 주는 네.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가서 4사람인가 5명이 내려가서 뭐 해라 다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이 현지 공무원들은 그 시킨 거 네. 맞추다가 보면은 현장 관리를 못 합니다. 해야 할 걸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 네. 지역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네. 못 하게 됩니다. 네. 형식상은 뭐 중앙 공무원의 소위 의사결정권이 높은 분들이 내려가서 네. 하니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류는 다 맞춰줍니다. 네. 맞춰지는데 시민들에게 불편은 그 불편은 짧을수록 좋거든요. 시간이. 네, 맞습니다. 짧을수록 좋은데 그것이 길어지고 시민들 원망은 더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젯밤 같이 그 체육관 같은데 모아놨으면 빨리 모포하고 네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연령대별로 필요한 물건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연령대별로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면 기저귀도 필요하고 분유도 필요하고 네네. 노인들 같으면 이 위기 상황에는 소변을 자주 누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위생용품 어른들이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기저귀 같은 것도 네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네. 따뜻한 그 열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네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더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어젯밤에 상당히 추위에 고생을 많이 맞습니다. 했거든요. 현지민들은. 자, 그런 이게 이런 바로 기동력이 있는 현장. 우리 재난관리, 현장관리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현장 중심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이제 좀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더 많이 와닿았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정부 행정 당국의 필요성 또 경제적인 개념 변화 뭐 중요한 근거를 얘기해 주셨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들도 많고 철문으로 되어 있고 대개 현관 출입문이 그런데 일단은 당장 매뉴얼을 봤더니 복잡해요. 저도 봤는데 뭐 일단 안전한 곳에 숨었다가 머리로 뭘 가리고 어디로 이동하고 근데 그걸 외울 수도 없거든요. 교수님께서 오히려 한 2가지 정도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우리 흔히들 36개라고 그러죠. 36개. 예. 그 손자병법에 다 아는 사람은 네. 책에나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실행하는 것이 주랭랑입니다. 네네. 주랭랑인데 어떻게 할 거냐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 실내에 있다가 지진이 발생해서 천정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우선 머리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네. 책상이든지 뭐 무거운 걸 네. 책 같은 거 머리를 보호하고 일단 처음에 흔들려서 뭐가 떨어질 때 다치지 말아야 한다. 예, 다치지 네. 말고 그다음에는 빨리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뒤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문을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 예, 네.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문이 뒤틀려가지고 네. 뒤틀려서 문이 안 열릴 수가 있거든요. 안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늦어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바깥에 나갈 수 없는 네네. 상황이 있어요. 이럴 때는 기둥 옆에. 기둥 옆에요? 예, 기둥이.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우리 구조물에서 네. 90도로 착 넘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둥 옆에 있으면 할 수 있는 확률이. 공간이 끝까지 네.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다음 이제 기회를 보는 거죠. 예. 과거에도 기둥 옆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있죠. 네. 우리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네. 그때도 제가 현장에서 구조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터키 이즈미 지진 때도 저희 가보니까 네. 살아난 한 사람들이 전부 기둥 옆에 벽 네. 옆에 네. 있고 그다음에 IT 지진에서도 네네. 꼭 마찬가지고 대만 지진에서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쓰나미로 유명했던 북수마트라 인도네시아 때도 쓰나미가 와서 쓸었지만은 네. 기둥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기둥을 잡고 물줄기에 견뎠던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안전을 확보하고 다치지 않은 다음에 넓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셔야 되지만 예. 안 될 경우에는 문이 안 열리고 갇혔을 경우에는 기둥 주변에 계셔야 된다. 아니 이제 좀 국가도 매뉴얼을 좀 어렵게 만들지 말고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시듯이 기본적인 생존 매뉴얼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네요. 우리 매뉴얼이 5,302종류가 있어요. 네.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예,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관리자들도 모릅니다. 이건 네. 전부 관리자 매뉴얼입니다. 네네. 문제는 관리자 매뉴얼 좋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행동 매뉴얼 네. 한두 가지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안 하면 3가지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것도 연속 동작으로 평상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주랭랑입니다. 주랭랑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매뉴얼과 시민 행동 네. 매뉴얼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결론으로 짓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안 지켜지고 있는 또 필요한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방재학회장을 지내셨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명예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수업. 네, 뉴스뿐만 아니라 이 지진도 마찬가지지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알아야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2876님 지금 포항에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끝날 무렵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복잡한 개념 나오고 잘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뉴스 경제 수업에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파헤쳐드립니다. 오늘도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 초에 사실 이 지진 때문에 지금 뉴스가 온통 글이로 쏠려 있는데 주 초에는 사실 초대형 IB 출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네. 투자은행 정도로 또 다시 풀어서 썼는데도 아직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 은행과 비교해 봤을 때도 좀 다른 은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은행은 일반 은행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일반 은행은 고객들한테 이제 예금을 받아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을 이자를 붙여서 이제 되돌려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네. 근데 반면에 이제 투자은행인 이 IB라고 하는 거는 돈을 투자의 형태로 기업한테 자금을 대주고요. 네. 그 기업이 성공을 하면 주가가 올라서 투자금을 되돌려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일반 은행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대출이 아니라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뭔가 좀 나눌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 네.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예대 마진 이런 얘기하면서 예금 확보한 다음에 그 돈으로 대출해 주잖아요. 투자은행은 네. 어떻게 예금 통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좋은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예금은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자금 조달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다른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다른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꿀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다른 하나는 뭐냐면, 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옛날에 예금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네네. 이제는 이 초대형 IB가 되면은 어음을 발행을 해주고 일반인들한테 네.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5개 IB에 대해서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바로 이게 이제 종전에 증권회사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을 하나 이제 초대형 IB한테 주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기사 제목도 예금에 드느니 적금 드느니 발행어음을 살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기 자본이 4조가 넘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본이 많이 필요한 일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본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금융회사한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채권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행 업무를 허용하게 되면, 네네. 그러면은 많은 돈을 차입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어떤 증권회사는 내년에 발행 업무로 4조 원을 빌리겠다. 네네. 이런 그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차입 규모가 커지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안전판으로, 네. 그러면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많이 갖추어라. 네. 이제 기본적으로 4조 원 이상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은 안 받지만 그렇다고 이 발행어음 사서 투자한 돈을 잃을 걱정은 그닥 크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네. 네, 자기 자본의 어떤 성격을 얘기 들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라는 이 국제적인 투자은행 얘기를 예를 들면서 한국판 골드만삭스 얘기가 나오는데 한 2008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작은 2017년입니다. 많이 늦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09년 당시에 정부가 야심차게 이제 그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고. 네네. 그 당시에 증권시장 관련 한 흩어져 있던 10몇 개 법을 통합을 해가지고 자본시장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2009년이 불행하게도 그의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증권시장이 폭락을 하고
금융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가 얼어붙고 증권시장도 활력을 잃고 이러니까 이제 IB에 대한 논의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었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가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IB 육성을 이제 좀 할 분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나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었고 이번 정부도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역시 좀 힘이 실렸다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새 정부 출범 후에 금융당국이 이제 혁신 경제, 특히 그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금융 지원에 가장 잘 맞는 게 사실은 금융회사 IB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초대형 IB 지정하고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거는 새 정부의 그 경제 운영 원칙과 부합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보니까 스타트업이나 벤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이런 쪽에 좀 많이 투자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거기에만 자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물론 이제 거기에만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네. 아시는 것처럼 벤처기업이라는 게 이제 그다지 성공한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발행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의 자금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취지에 맞게 한 50% 이상은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다 투자는 하지 않고요. 네네. 아마 증권회사들이 이제 한 50%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증권회사에서 신용융자 같은 그런 부수적인 업무를 하면서 한편으로 수익을 내고 그래야만 네. 계속해서 이제 다른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초대형 M&A 같은 것들 다루는 해외 투자은행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 IB들 골드만삭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투자은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기초를 해가지고 돈이 많은 전주,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죠. 네. 그것과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은 그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그런 격언대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업 분석 능력도 키우고 또 실적을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네.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IB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자 기대도 많지만 좀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위험 요소 같은 건 없나요? 좀 단기 자금이어서 좀 어려운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거고 이게 위험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거는 발행업이 1년 이내의 단기 자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상환 요구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뱅크런 위험이 네네. 사실 아시는 것처럼 2009년에 리만 브라더스도 이런 똑같은 단기 차입금 상환 요구 때문에 망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2876님 여기 포항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지진 평소에 대처를 못하고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참 아찔했습니다라고 하고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 태어난 사람들 정말 걱정이고 탁상 행정하는 사람들 정말 안 됩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2876님 뭐 여러 가지 피해 복구 잘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항상 듣고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6님 일반인 잘 몰랐던 대처법 감사합니다. 예, 단순한 매뉴얼이 필요하겠죠. 9264님은 어제 인천에서 처음 지진 경험했는데 정말 피해 입으신 분들 입장이 되어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9055님 지진이 났는데 인명피해가 없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사망사고 없어서 다행입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건물 내진 설계 걱정하시는 0379님 3678님도 똑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좀 확인해서 이 내진 설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전한지 점검하는 것 이게 결국 또 여러 가지 돈을 버는 일이다라고 방제경제 개념 앞서 얘기했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9055님 9264님께 저희가 티켓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